또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거. 아유, 문제 서울의 소리네요. 이 서울의 소리가 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로 넘어간 그 뭐 7시간입니까? 네. 그 녹취록 그 취재한 그 줄리 그거잖아요. 그게 줄리죠, 줄리. 네. 그게 저 이명수 기자인가? 네, 그때도 서울의 소리가 문제였고 이번에 그 디올 파우치 문제도 또 서울의 소리고. 서울의 소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서울의 소리 인터넷 매체입니다. 뭘 방송했냐면요. 9월 15일 날 그 추석 연휴, 9월 15일이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네. 추석 연휴, 이번 추석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도 자정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제 해가 지고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한 자정 시간대에 강아지들을 끌고 나와서 편의점에 앉아서 뭐 간단하게 음료수 마시고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똑같이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원들과 같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어떤 뭐 음료수나 이런 걸 좀 산 것 같아요. 이걸 몰카 찍었죠. 서울의 소리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요. 제보를 받았다. 무슨 제보를 받아? 누가 그 시간에 제보를 했겠어요? 뭐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차에 달려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지금 우리 PD님이 올려놓으셨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에 저기 그림을 조금만 올려보실래요? 그림을. 아주 그냥 용산에 이거 차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이제 그래? 저 제목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심야 개산책. 심야 개산책 즐긴다. 뭐 이렇게 해서 저걸 보도를 했는데, 아이고, 참. 저기 이제 크게 동그라미,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호원들인데, 네. 경호원들이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들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기자 등이 탄 차량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저게 과연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는 또 블랙박스에 찍힌 것까지 또 공개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아유, 살 수가 없어. 아니 무슨 근데 저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요. 스토킹인가? 아니, 그 스토킹이죠, 스토킹. 참고로 인권을 무시하는 제가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카메라 이용한 촬영 죄가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찍은 거요. 예, 예. 네. 여성들 저렇게 잘못 찍으면은 공개하면 그건 완전히 또 그거 아니 뭐 유포하는 걸 떠나서 찍는 거 촬영하는 자체도. 것만 해도 어. 성폭법으로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은 뭐 어떤 성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특정해가지고 찍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도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여자 아유 이쁘네 하면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걸로도 지금 다 기소를 하는 그런 세월이에요.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나? 아니, 지들은 기습적이네.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이요. 우리 김건희 여사는 남자냐? 아, 나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도대체가 아니, 뭔지 진짜. 도찰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얘네는. 아니 그러니까 몰카 공작까지 하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의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말살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시끄러워. 어떻게 아니, 그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저는 봤냐면, 아니 심야에 날씨가 더워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끌고 경호원들과 함께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산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문 열고 나가면은 집에 기르는 고양이 개들은 다 따라 나옵니다. 그쵸? 따라 나오죠. 예, 우리 집 그 고양이 룽지도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문 열면은 순식간에 지가 먼저 액체설처럼 나가. 지가 먼저 나가요. 맞아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경호원들하고 그 군인들 이제 뭐 야식이라도 좀 챙겨 간식 하려고 네. 나오려고 하니까 개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데리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야 그럼 가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왜냐면- 밤에 네.
경호원들 대동해가지고 개 산책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저게 뭐 뉴스거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진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저거는 관절을 지키는 경호 부대 군인들, 경호 군인들, 병사들을 주려고 예. 이제 야간에 이제 지금 4조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4조 3교대.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즉 새벽에 근무하는 조들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출하니까 간식으로 사가져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요. So what? 어? 예. 그리고 일부 지금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소리는 원래 그런 매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일부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씹어요. 예.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잘못한다. 무슨 처신을 잘못한 거지? 그럼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서 하루도 나오지 말고 그냥 관저에 그냥 딱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특히 이런 좌파 매체들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말 뭐가 진짜 잘못된 건지를 두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뭐 하면 그냥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뭐 문제 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한가한 소리다. 네. 그건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 비판하고 하는 거는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줄리 관련해서 그 서울의 소리가 대법원에서 네. 손해배상 벌금형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죠. 예,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죠. 예. 지금 재판 중인 거죠? 또 아니 이게 대법원 줄리 확정 관련해서? 1,000만 원 배상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거. 녹음. 네네네. 그 부분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을 규명하는 우리 저 PD님이 올려주셨는데 대선 앞두고 7시간 분량 통화 내역 공개 서울의 소리 1,000만 원 배상 확정.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모두에 그 말씀드린 최재영 목사 호소인에게 그 몰카 시계도 구해주고 디올 파우치도 구해주고 해서 찍어와. 그래서 최재영이 찍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무차별 방송을 하니까 그게 총선 때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서울의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약간 파파라치에 가까운 파파라치성 아주 급진 좌파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찰, 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벌이는 어떤 그런 취재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계속 고소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성폭법으로 한번 그것도 고발을 좀 한번 네, 해볼까요? 그걸로 고발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종배 예, 서울시의원이 이종배 시의원이 아주 그냥 그 엄청 잘 싸우는 사람인데, 네, 아주 감각도 좋아요. 옛날에 고발도 사법시험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네, 분이잖아요. 사시 준비하다가 네. 이제 시민운동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서울시 시의원은 지금 TBS 공격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신문법 의거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얘기하고 인터넷 있습니다. 매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면 서울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 아마 취소를 해버려. 지난번에 그 전라도 가서 뉴스타파 등록하면 어떡하죠? 뭐 하는 거예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네. 뭐 그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오세훈 시장님이 이걸 좀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카톡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카톡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이 김건희 여사를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하는 이자들의 작전은 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기승전 윤석열 탄핵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 하나만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렇죠. 패버리면 된다. 김건희 여사 악마화하는 거죠. 네. 그렇기 그렇게 해서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최재형이나 이거 서울의 소리나
심야 계산책은 좋은 거지. 아주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에. 아니 그러니까 낮에 진짜 뜨거워갖고 계산책 못 그리고 시키거든요. 대통령이 영부인이 낮 시간대에 돌아다니면 또 출퇴근 시간에 돌아다니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요.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피해서 강아지 몰고 경호원들과 같이 그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수 등 사온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게 서울의 소리나 이런 데 노출되면 꼭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또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 이 근저에 깔려있는 못된 버르장머리가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 안 망한다.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탄핵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프레임이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 계속 높여가지고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아까 뭐 서영교도 국정농단 얘기 또 꺼냈잖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이 하고. 방송을 오는데 네. 저기 뭐지 건널목에 네. 진보당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진보 거기 진짜 보니까 열심히 달아요. 뭐라고 카피가 돼 있냐면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최순실이 대통령이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고 끌어오르는 민심의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폭발하게 만들려는 전략 전술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10월 달인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 문재인이가 그 추석 선물로 대통령 선물로 쫙 뿌렸는데 거기에 박스에 어떻게 써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써놨어. 대통령이야 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나 그래서 나는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없고 아유. 생각도 안 했는데 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동 대통령이었다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낸 선거에는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선물 박스에는 부부. 그렇죠.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여 있어요. 네, 진짜 민주당 진짜. 아니 솔직히 김정수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도 이제 영부인이잖아요. 지금 과거 거 지금 드러내는 거 보세요. 김건희 여사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이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아니 21대 국회 때 즉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김정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뭐 스토킹 하라는 소리 나는데 공천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아니 김정숙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타고 아니, 예정이 고소 고발하고. 타지 말 아니 타지마할뿐만 아니라 무슨 해외에 갔을 때도 체코 남미 가는데 체코를 네. 왜 가? 아니 그리고 김정수 여사 그 앞질러 갖고 막 손 네. 들면서 가는 거 이러고 봤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진짜 그 대통령 항공기 딱 탈 때도 국적기 그 타는데도 탈 때도 먼저 올라가 막. 홍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갈 때도 인사하는데 그 나라에 도착해서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야 어디야? 거기 도착해서도 막 앞질러서 혼자 손 흔들면서 가고 문재인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아니 근데 그때 왜 매체들은 그걸 왜 계속 때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굉장히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들이 그렇게 그때 떠들었으면 김정숙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다가 안 삼았어요. 특히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나오면 지금 뭐 난리를 치잖아요. MBC는 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 단독 외교. 그렇지. 단독 그리고 외교. 단독 외교. 네가 대통령이야. 아니 단독 외교에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그다음에 그 뭐예요? 유쾌한 김정숙? 뭐예요? 모른 그런 거 별명도 달아줬잖아요. 육회한. 유쾌한 김정숙. 막 이래가지고 네. 엄청 띄웠잖아요. 뭐 네. 그 나서는 것도 네. 좋게 얘기하고. 그런데 참 우리 진짜 우리 대한민국 어쩌다 언론도 이렇게 됐어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때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판문점 회의장 그 중간에서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게 그 현장 장면이 큰 모니터를 통해서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내 외신 기자들이 다 모이는 거기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센터에. 그게 화면이 딱 나오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연락소 팍 폭파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지금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기자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상당수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정치 쇼에 넘어가가지고 그 쇼에 넘어가가지고 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은 잘 책임지지 않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있는 도대체 홍매화는 누가 심었을까? 도대체 그 지리산 자락에 새벽 4시에 삽질은 왜 했을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왜 벌어졌는지. 자, 이거는 아시죠? 그럼 성변 이준석과 천하람과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실 인물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에서 회동을 한 건 아시죠? 그렇죠. 2월 29일 밤에. 예. 정확하게는 2월 29일 3월 1일로 넘어가던 그 3월 1일 1시. 그렇죠. 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 2월 29일 밤이다 했다가 어느 언론이 3월 1일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1시에 시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차수 변경을 해서 3월 1일입니다. 이게 왜 사실 중요하냐 하면 어떤 매체가 있어요. 이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추석 전날, 즉 9월 5일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9월 5일 날 공천 개입을 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공천 개입의 근거를 추석이 끝난 9월 19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겠다.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새벽같이 들어갔더니 바로 공천 개입에 대한 증거는 안 나오고 이게 드러난 겁니다. 즉 칠불사 회동. 즉 3월 1일 날 그렇게 바쁜 개혁신당의 대표하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하동에 사찰에서 회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들으셨죠? 뭐 때문에 회동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김영선 전 의원이 네네. 뭔가 이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한테 보여줄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칠불사로 와야지만 보여주겠다라고 네네.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 심야에 네네. 그 총선이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은 그 네네. 시점에 이제 하동의 칠불사까지 가서 네.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네. 김영선 당신 의원이죠. 네네. 21대 임기가 안 끝났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네.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네. 이렇게 4인이 회동을 했다는 것이고 네. 이준석 의원 본인의 주장은 네. 본인은 이제 새벽 1시에 가서 네. 4시까지만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지금 SNS에 그 칠불사에서 삽질하는 사진 이걸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올린 사진을 보면 이걸 찾아서 올리셔도 됩니다. 올린 사진을 보면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켜보고 있고 서서 그다음에 천하람 현재는 의원이죠. 천하람 의원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데 처음에는 땅을 파는 줄 알았어요. 파는 행위는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옆에 나무가 있고 조그마한 묘목이에요. 묘목을 심고 있더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것 봐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어떤 대답이나 혹은 경고인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해명을 했냐면 왜 1시에 내려갔느냐? 첫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하루 종일 바빴기 때문이다. 일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공천 거래가 있었느냐? 아니다.
3시간 뭐 얘기를 들었는데 완결성이 없었다. 그런데 공천 얘기는 사실 내가 권한이 아니고 공관위원장의 권한이므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시에 돌아왔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그 그렇죠.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네. 사실은 이 점에서 본인이 되게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점을 돌아봐야죠? 왜 그 새벽에 네. 그 음습한 곳에서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음습 어떤 부장이. 공개되고 투명하고 그런 개방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남들 눈에 안 띄는 네. 그런 장소에서 심야에 지리산 자락에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은밀하게 그렇게 만나서 네. 공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 그 심야에 갔어야 했는가. 네네. 사실 이준석 의원은 그 과거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네네. 정무실장이 한밤중에 새벽에 대전에 가서 무슨 그 7억 투자각서 그렇죠. 이걸 작성해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관련된 혐의가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도 되고 네네. 또 최근에 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이미 한번 크게 곤욕을 치렀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걸 겪고도 또 그 새벽에 실불사에 가서 김영선 의원을 한밤중에 만났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 본인이 왜 그런 처신을 했는가. 일단 그렇죠. 그 자체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고 그렇죠. 본인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스스로가 초래했어요. 사실은. 네. 그때가 어떻게요? 2월 29일에서 3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네.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 2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소위 빅텐트를 쳤는데 네네. 5개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어. 무슨 뭐 제3지대 빅텐트를 건설한다고 네네. 해서 2월 10일에 그때 설 연휴인데 이제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2월 19일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세력, 김종민 의원 네.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이준석 대표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네네. 이 합당은 무효로 돌리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빅텐트가 찢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혁신당은 당시에 국회에서 정말 한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리니까 뭔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을 뒤집어 보려고 그 칠불사까지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쨌든 본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세력 안에서도 화합을 못해서 네네. 일단 이 두 가지는 그 실제 만남의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네. 이준석 의원은 좀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 지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이제 다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절박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현역 의원이 옆 뒤에 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뭔가 거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받았을 때 내놔야 될 게 있잖아요. 아까 그 완결성이 없다라는 대목이 사실은 참 자백과도 같은 부분인 게 완결성이 과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완결성이 있었다면은 결국은 뭔가 정치적인 거래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가능성도 시사해주는 그렇죠. 본인에게 사실은 뭐 하든 그렇게 유리할 것이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결성이 없었고 어쨌든 난 새벽 4시에 그냥 돌아왔으면 나는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명태균 씨가 바로 나무 심는 장면을 새벽 4시에 그것도 그런 그 산자락에서 나무 심는 정치인 둘이 나무를 심는 모습. 나무 심는 거 박수 쳐야 됩니다. 아니, 저는 어떤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내일 지구가 망해도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나무 심어야죠. 나무 심는 거 갖고 제가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니랍니다. 나무 심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는 것도 때와 장소와 시간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2월 29일, 3월 1일이면 네네. 땅이 아직 얼어서 안 녹았을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질이 산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3월 1일 새벽 4시라고 한다면 사실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간대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은 추워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심기 좋은 시간대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 참 평론을 하느라고 내가 평론을 하면서 나무 심기 좋은 시간까지 찾아야 되는가 싶은데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서 4월이 가장 좋고 가을도 좋다. 가을도 좋긴 한데 아침 시간대가 좋다. 아침 이슬이 좀 내리고 그때 땅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게 좋다. 새벽 4시는 눈을 씻고 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개혁신당 관계자가 어저께 JTBC에 나와서 실제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 한참 그 시간에 왜 나무를 심었느냐라는 곤혹스러운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보고
칠불사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칠불사에 내려가서 다 나무를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그 대목처럼 딱 그 완결성 얘기처럼 이것도 딱 떨어져요. 뭐냐면 꿈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행위, 칠불사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는 꿈을 이루어져라 라는 의미로 누구의 꿈인가요? 그래서 아니 누구의 꿈인가요? 그분이 한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잖아. 그 두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나무를 심었다. 그래 이 두 사람은 나무를 심어서 국회의원이 됐구나. 이렇게 지금 개혁신당의 관계자는 연결을 시켰단 말이지요. 여기다가 사실은 제가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뭐냐면 명태균의 답변이잖아요. 명태균이 답변한 건 뭐죠? 아니 명태균이랑 상관없이 우린 이준석은 그냥 나갔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야? 아니 나무를 심자는 거는 바로 우리가 거래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고 이것을 공개하면서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나서 개혁신당이 이제 잘 된다. 라는 꿈을 심었다. 우리 같이 이제, 악수하고 거래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자, 나무 심자 우리. 해갖고 나무를 심으면서 기념 사진도 찍을게 하고 두 사람 앞에 기념 사진 찍은 게 명태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사진에 올린 거니까, SNS에.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 봐라, 거래 이루어졌고, 자, 우리가 합의에 이루어진 기념 식수를 하자. 라는 의미로 나무를 심었다. 라는 뜻을 담아서 반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그건 이제 앞으로 개혁신당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개혁신당에서 그 명태균 회장의 SNS를 보고 네. 좀 이렇게 가슴이 뜨끔한 분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SNS는 사진도 사진입니다만 네네. 그 사진 옆에 있는 정보가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그 위치 정보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저런. 그렇죠. 위치 정보 그 GPS 값이 같이 나와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 SNS 확인해 보면 거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뭐 어느 기종으로 찍었다. 삼성 갤럭시 S23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변호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네네. 제가 이래서 송영훈 변호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시각. 변호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 사진이 새벽 4시 3분에 찍힌 거라고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새벽 4시에 올라왔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뒤에 찍힌 무슨 사진이 됐든 혹은 뭐 녹음이 됐든 뭔가 디지털 증거가 더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도 한 가지 그렇죠.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GPS 정보값도 있고 시간대도 정확히 있고 기종도 나와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굉장히 많은 추론들이 가능한 정보값이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또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 소위 칠불사 심야회동에 동석했던 개혁신당 관계자들 많이 알겠죠. 네.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 뒤에 다른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가슴이 뜨끔한 분들은 없는가? 저는 그런 뭐 개인적인 의견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천하람 의원이 안 나오고 안 있어요. 보이죠. 아시다시피 천하람 의원은 이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라디오나 혹은 종편이나 혹은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뭐 존재를 꼭 알립니다. 그리고 이 당에서 그나마 이제 현역에서 이준석 대표를 대신할 때도 많고요. 대신해서 이 당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는 정치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내놓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어떤 라디오에도 지금 출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두 번째 대목. 즉 이준석 대표는 4시 정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천하람 대표가 만약에 방송에 나왔을 때 천하람 대표에게 다가올 질문들 왜 이틀 동안 칠불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실제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데 맞느냐 이 질문들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을 해야 방송에 되겠죠. 나온다면. 예, 거기에 답을 이제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 더 약간 TMI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TMI 좋아요, 저.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요? 그 천하람 의원이 당시엔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죠. 네네. 왜 칠불사에 갔냐라고 하니까 순천에서 가까워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지구상의 순천 사람은 뭐 천하람 의원 한 사람밖에 없나 싶은데 네네. 거기 하동 칠불사가요. 순천역에서 차로 70km예요. 와우. 70km 떨어졌어요. 네네. 자동차로. 네. 그래서 결코 가깝다고만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래도 서울보다는 가까우니까 뭐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바쁜 시점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 더 머물렀다. 그 왜 머물렀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기사들이 나온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사실 좀 추태입니다.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5선이잖아요. 한 당에서 당을 바꾸지 않고 5선이라면 그 당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후원과 응원을 받은 겁니다. 많은 기회를 받으신 그렇죠. 거죠, 사실은. 얼마나 사실 힘들게 공천을 받으려고 정말 젊은 그런 그 정치인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또 재선도 3선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원래 쉽지 않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초입에 비례대표를 하셨으니까 2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당 뭐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네. 참 많은 기회를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5선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회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기회에 대한 보답 은 아닐지라도 당의 명예를 실추해서는 잘 안 된다고 봐요. 재선의, 그러니까 초선의 뭐 걸음 행보와 재선의 걸음 행보와 5선의 걸음 행보는 무게감이 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지금 행적은 계속 드러나는 행적은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번에 드러난 건 뭐냐 하면 비례 공천 조건으로 내가 더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느냐?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꼭 받아줘. 이런 이야기가 개혁신당 측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가 새벽 4시에 무슨 식목했냐, 파묘를 했냐, 이런 가십거리를 갖고 오려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인들의 행태,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흔들려 놓는 행태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상당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물론 제가 일반화하거나 다 그렇다라고, 매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명태균 씨의 행보를 보면,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직접 접근해서 SNS에 그런 글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을 당선시킬 수 있다. 라는 어떤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근거로서 자신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후보보다 굉장히 앞서고 있다. 사실 공천을 받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요. 네네. 어떤 특정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해요. 네네. 우리 정치 역사에서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2002년의 노풍입니다. 이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3%로 시작한. 2002년에 그 노풍이 이제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16개, 당시엔 세종시가 있기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16개 시도를 주말마다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해요. 하는데 세 번째 지역이 광주였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광주 경선에서 그 PK 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뜻밖의 1위를 함으로써 그렇죠. 노풍이 점화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2002년 3월 16일이에요. 네네. 그 전에 사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어떤 뭐가 있었냐면 네. 2002년 3월 13일에 네네. SBS하고 문화일보가 당시에 TNS, 지금은 아마 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나 아마 없어졌거나 그럴 거예요. 네.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라고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3월 13일에 발표가 돼요. 발표가 되는데 예. 그때 여론조사 결과 뭐가 나왔냐면은 노무현 이회창 가상 대결을 붙였더니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오차범위내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조사가 광주 경선 3일 전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인재 후보가 여론조사가 이렇게 문항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설계가 돼서 네네. 조작이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때 노사모가 그거 나온 신문을 막 그냥 대량으로 사갖고 전당대회 그때 광주 전당대회에서 뿌린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네. 2021년에 그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 6.11 전당대회 때도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명태균 씨가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네. 회장 직함을 썼다고 하는 네,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는 원래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하고 사내이사로 등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법인 등기부에 나와요. 그리고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가 심지어 김영선 의원이 그 2022년 보궐선거에서 네, 네. 창원 의창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네. 창원시 의창구로 본점 소재지를 옮겨요. 사무실. 맞습니다. 제가 네. 미래한국연구소를 최근에 찾았더니 폐업했는데 이 소재지가 창원의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네. 원래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영선이었죠. 네네.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시사를 했을 때 누구도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처음에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거는 이른바 초선 당대표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새로운 보수당을 했던 이른바 세보계가 네. 당대표 후보감으로 약간 점 찍었던 사람은 김웅 의원이에요. 네네. 초선 당대표론이 있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2021년에 아마 4월 5일인가 그쯤에 언론에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출마한다고 밝히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모 경제지와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네. 이 PNR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전국 정례조사를 실시해요. 네. ARS를.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기관이 잘 못 들어본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의뢰를 해서 전국 정례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조사였어요. 네. 그래서 전국 정례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초가 되면은 5월 5일인가요? 그때 이준석 그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출마 가능성을 밝혀요. 네.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고 맞습니다. 출마하겠다라고 언론에다 밝히니까 네. 5월 8일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전국 정례 조사에 그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에 집어넣어서 ARS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당시 오차범위 내에서 이준석 후보가 2위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조사가 딱 나오면서 이준석 저렇게 셌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뭔가 여기 스노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 5월 15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일약 1위로 나와요. 오차범위 그렇죠, 내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준석 돌풍이 불고 6월 11일에 그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그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바는 굉장히 컸어요. 그 네, 당시에. 맞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2022년에 보궐선거 공천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은 15, 16, 17,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좀 오래 쉬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창원 의창구에 공천이 된 것이 과연 그럼 그런 것들하고는 정치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없을까라는 네. 그런 의구심 어린 시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네.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신문사나 언론이나 어떤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했던 모든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지금 다 떠요. 다 사실 선거보도 그 심의위원회 가면 여심위에 가면 여심위에 지금도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뜨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신기하게도 말씀하셨듯이 언더독의 어떤 후보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변곡점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PNR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당선되거나 당대표나 혹은 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막 리스트처럼 해갖고 이 사람들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불신에 지금 구렁텅이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다 밝혀진다.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건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건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나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죠.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 업계는 네. 일종의 지금 자정작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갤럽부터 시작해서 이거 좀 족보 있는 업체들은 네네네. 이제 ARS 그 정치 여론조사는 안 하겠다. 음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 우리는 그런 거는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안 치겠다는 일종의 네네. 그 선언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도 꾸역꾸역 그 ARS 여론조사를 굳이 고집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네네. 말은 안 하겠는데 네. 그러면 그 업체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일일까? 음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종 좀 물려야 될 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그렇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저는 건전한 비판이면 당연히 서로 어떤 매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판은 자신들이 최소한 어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일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성 정치를.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부를 또는 대통령실을 비난해 왔던 개혁신당이 과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명을 했을 때는 사실상 그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비판적 태도가 옳았다라고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방어적인 그런 입장만 취하면서 유야무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내로남불이었고 개혁신당이 아니라 수구 뭐 쉰당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신이 아니라 쉰 그러는데 그 오욕의 그런 그 이 별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정당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면서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네네. 기대가 되고 네. 그런 심리를 갖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 뭐 천하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심야에 실불사에 내려가서 심야 회동을 했고 네. 반면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네네. 김영선 전 의원이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고 네. 뭐 지역구 옮긴다고 했는데도 그냥 컷오프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창원 의창구의 경쟁자였다고 하는 그 김상민 전 검사 네네. 검사 재직 중에 그 고향 사람들한테 정치 활동을 할 것처럼 약간 그 시사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분도 그냥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사실은 잘한 겁니까? 네. 뭐 그 개혁신당이 작은 당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뭔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더 가까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정당에,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물건을 흥정하는 그런 뒷거래의 정치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 또는 개혁신당이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게 있어요. 네네. 이준석 의원이 네.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원래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공직적성 뭐 자격 시험인가요? 네네네. PPAT인가 이런 거 시험을 봐서 공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그렇죠. 거기에는 하고 윤리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의미도.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시행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걸 본인이 정말 일관되게 견지하는 정치인이면 애초에 거기 칠불사에 한밤중에 가질 말아야 돼요. 가면은 무슨 얘기 나올지 그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그거 예상을 못해요. 저는 그렇죠. 다 예견하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큰 당에 있을 때는 마치 공직적성 자격시험 이런 걸 시행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공천을 할 것처럼 했던 사람이 결국은 작은 당에 가서 작은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빅텐트마저도 찢어지고 본인도 한석도 못 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가 말했던 바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송 변호사 말씀처럼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합니다.